안녕하십니까. 자, 기초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용어 정리 쪽을 나갈 텐데요. 291페이지에 이 지적에 대해서 사용하는 용어가 쭉 나와 있으니까 용어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씩 써먹을 용어이고 공부할 때 1년 동안 계속 사용할 용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용어가 291페이지 가시니까 지적소관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지적소관청이라는 것은 지적사무를 담당하는 소속관청을 지적소관청이라는 말을 쓰는데, 먼저 정의가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내려와서 군수와 구청장을 말한다 해서 지적소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지적소관청이라고 부릅니다. 자, 지적소관청은 뭘 의미하느냐? 시장하고 그 다음에 군수하고 구청장을 의미를 해서 이 세 명이 지적소관청으로 정해지는데, 자, 지적소관청이라는 것은 개념 자체가 국가 입장으로서 지적소관청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지적사무라는 것은 국가사무다 보니까 국가기관으로서 지적소관청이 정해지는 거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적소관청으로 칭하는 것은 전부 다 국가기관으로서 정의가 되니까 참고하시되 누구를 의미하느냐? 시장, 군수, 구청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시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어 없는 시 같은 경우 있습니다. 국어 없는 시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가 이제 소관청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쉽게 해서 구리시 같은 경우는 구가 없죠. 이런 게 구리시장이 소관청이 되는 것이고, 군수, 경기도 가평군 군수 자체가 소관청이 됩니다. 반면에 특별시나 광역시, 대도시 같은 경우는 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시, 종로구 이렇게 구가 있고, 특별시 같은 경우, 광역시의 경우도 구가 있죠. 이제 대표적인 광역시가 인천시, 대전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광역시 같은 경우는 구가 있을 경우에 구청장 자체가 소관청이 되는 것이고, 광역시는 아니지만 대도시라는 구가 있습니다. 대도시라는 것은 인구가 50만이 넘어서게 되면 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구가 있는 시를 대도시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시가 경기도 안에 있는 성남시, 수원시, 고양시 같은 경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일산, 동구, 서구하고 덕양구랑 구가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는 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소관청이 되는 것이고, 시장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고양시, 덕양구일 경우는 덕양구청장이 소관청이 되는 것이며, 고양시장은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구가 없는 경우는 시장 자체가 소관청이 되는 것이고, 구가 있을 경우는 구청장이 소관청으로서 정해지게 되어 있으므로 이 두 개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구가 없는 시 어떤 게 있을까? 되게 많이 있죠. 뭐 경상도가 아니고 구미시 이렇게 있고, 또 경기도 의정부시, 강원도 원주시 이런 구는 구가 없습니다. 이런 데는 시장이 소관청이 되는 것이며, 구가 있을 경우는 구청장이 소관청이 되니까 이 두 개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지적소관청의 경우는 국가 입장으로서 소관청이 정해지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적공부란 말씀입니다. 자, 지적공부란 것은 지적법이 정해놓은 공적인 장부에서 지적공부란 것이 만들어지는데, 지적공부의 경우 뜻이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 지적 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한다. 괄호 안에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해서 정보처리 시스템까지 해서 지적공부가 8개가 만들어집니다. 먼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명부, 대지권 등록부를 줄여서 대장거입니다. 정리하게 되면 우리가 대장이라고 칭하는 장부가 4개가 만들어집니다. 대장거일 경우엔 토지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임야대장이 있고,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서 4개를 줄여서 대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대장에 나온 내용을 알기 쉽게 그림으로 푸는 것을 도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도면의 경우는 2개가 존재해서 지적도하고 임야도가 존재합니다. 그럼 토지대장의 내용을 그림으로 푸는 것이 지적도가 되는 것이고, 임야대장을 그림으로 풀게 되면 임야도가 만들어져서 2개를 도면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도면에게 좋은 점이 있어요. 도면의 경우는 그림으로 풀다 보니까 일반인들의 이해가 굉장히 쉽고 또 내용 파악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림에 한계가 있어요. 그림이란 것은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정밀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개발이 되고 토지 가격이 굉장히 상승합니다. 그럴 경우 경계 분양이 심해지기 때문에 정밀도가 떨어지게 되면은 정밀도 떨어지는 이 도면 가지고
경계를 정확하게 설정할 수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75년도부터 작성 시작한 것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만들어집니다. 만들기 75년도부터 작성을 해서 현재까지 시행을 하고 있는데 토지의 경계를 XY 좌표로 등록하는 장부를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들 내용을 전산에 입력했을 경우에 정보처리 시스템에서 이 8개를 지적 공부라고 칭하므로 지적 공부란 것은 크게 나누게 되면 다시 뒤에 세 번에 배우겠지만 대장이라고 불리는 것이 4개가 있더라. 대장이라는 것은 토지대장이 있고 임야대장이 있고 공유지역명부, 대지구 등록부까지 를 줄여서 대장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어떤 내용의 장부인가는 뒤에 배우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분류상 대장이라는 것이 4개가 있고 도면이라는 것이 2개가 있으며 그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하고 정보처리 시스템까지 해서 8개를 지적 공부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연속 지적도란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연속 지적도란 지적 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면 이메드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이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자, 지적도 같은 경우 보니까 지적도의 경우는 한 장 도면을 이렇게 지적도에다 가정을 할 경우에 하나의 토지가 이렇게 등록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14전이라는 토지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는 이 지적도 번호가 5번 도면일 경우에 5번 지적도를 통해서 14전 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것만 띄면 가능한데, 근데 문제는 하나의 필지가 이렇게 2장의 도면 같이 등록되는 경우 있게 됩니다. 만약에 10번 토지, 답이란 토지가 등록이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 경우, 밑에 6번 도면이랑 같이 나와 있을 때에는 과거에는 이제 5번 도면이랑 6번 도면 2장을 같이 떼어서 붙여서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같이 떼줘 버립니다. 이 토지 확인하기 위해서 연속해서 떼어주는 지적도를 연속 지적도라고 부르는데, 이건 토지 경계 확인하라고 떼준 것뿐인 거지 중요한 말은 측량이 활용할 수 있다 없다. 네, 측량이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연속 지적도라고 부르므로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연속 지적도란 것은 마지막에 중요한 부분이 측량이 활용할 수 있는 도면, 없는 도면, 측량이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연속 지적도라고 부른다 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세 번째가 나오는 것이 이제 4번이 되겠죠.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것이 나오는데, 부동산 종합공부라는 것은 이제 뜻이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 체계를 통하여 기록 저장한 것을 말한다 해서 우리나라가 2014년부터 토지와 건물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담고 있는 장부를 부동산 종합공부라고 부릅니다. 지적공부 내용 다 포함시키고 건물에 관한 사항, 건축물에 대한 내용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포함시키고 부동산 가격까지 해서 토지와 건물의 모든 사항을 담고 있는 장부를 부동산 종합공부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은 읍면 동사무소 가서 한번 떼보세요.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토지에 대해서 부동산 종합공부를 딱 떼게 되면은 이 토지가 소재가 무엇인지, 지번이 어떻게 됐는지, 지목이나 경계, 면적 등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장부를 부동산 종합공부라고 부르므로 나중에 중개업할 때는 이것저것 다 떼볼 게 아니라 요거 하나만 딱 떼어서 확인하게 되면 토지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2014년부터 작성을 시작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장부가 부동산 종합공부가 만들어집니다. 좋죠? 이거 하나만 떼어도 내용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런 장부가 신설이 되어서 2014년 이후로 시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지란 말이 나옵니다. 필지란 것은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만 씁니다. 토지의 가장 단위가 필지라만 쓰는데 토지의 등록 단위를 의미하더라. 자, 필지란 것은 뒤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읽어보니까 필지란 것은 지번 부여 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동일하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를 기준으로 구획되는 토지 등록 단위를 말한다 해서 토지의 가장 작은 단위가 필지입니다. 필지가 바로 토지 등록 단위로서 정해지니까 필지 단위로서 대장을 작성하게 되는 것이고 필지 단위로서 등기부를 개설하는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하나의 필지가 등록하는 단위로서 대상이 된다 해서 등기 등록하는 단위가 바로 토지는 필지로서 정해지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번부여 지역이란 말이 나옵니다. 자, 지번부여 지역이란 것은 지번을 부여한 단위 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해서
지번을 부여할 당시에는 이제 동과 리 단위로 부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상계동은 하나의 지역으로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고, 또 군 지역은 리가 되겠죠. 양수리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번을 부여하기 때문에 동이나 리 단위로서 지번을 부여하다 보니까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지번 부여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이제 7번째가 경계점.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의 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자, 경계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정의가 만들어집니다. 경계점이라는 것은 두 가지여서, 하나는 여러분 교재에서 선의 굴곡점이 경계점으로서 정해지고, 또 하나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좌표를 말한다 해서 이 두 가지를 경계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선의 굴곡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지적도를 딱 봤더니 하나의 필지에 이렇게 예쁘장한 토지가 등록이 돼 있어요. 지번이 5번 토지이며 지목이 대라고 나와 있을 경우에 이 토지에 선이 꺾이는 점이 몇 개가 있느냐? 선이 꺾이는 점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꺾이는 점이 있죠. 이 꺾이는 점을 법에서는 선의 굴곡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선의 굴곡점으로서 용어가 만들어진 것이고, 또 이 토지를 XY 좌표를 그린 다음에, 그래프 그린 다음에 좌표를 찍게 되면은 좌표를 4개를 찍어서 이 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가 가능합니다. XY 좌표가 만들어진 경우도 각각 이 좌표까지도 경계점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 경계점이라고 칭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의 굴곡점이 있고, 또 하나가 좌표를 경계점이라고 불러서 경계점 두 가지를 의미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경계점이라는 것은 몇 가지가 있더라? 두 가지, 뭐하고 뭐. 선의 굴곡점하고 좌표를 말한다 해서 두 가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가 토지의 표시, 별표 넣으시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지 표시란 것은 지적 공부의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해서 토지 표시란 것은 6가지를 의미하는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토지 표시란 것은 이제 순서를 좀 바꿀게요. 자, 지번이 있고, 그 다음에 지목이 있고, 토지의 소재가 있고, 그 다음에 토지의 좌표가 있고, 그 다음에 토지의 면적이 있으면 경계까지 해서 6개가 정해집니다. 근데 이렇게 6가지는 기본적으로 외우시는데, 외울 때 어떻게 기억하시면 편하느냐? 순서대로 외우고 어떻게 외우든 상관은 없습니다. 외워놓으시면 굉장히 요긴하게 써먹는데, 토지 표시란 것은 지번의 지, 지목의 지, 소재의 소, 좌표의 좌, 경기의 경, 면적의 면에서 지지소, 좌경, 면으로 이렇게 외워놓으시는 게 편해요. 토지 표시란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6가지를 의미하는데, 지지소, 좌경면을 의미한다 해서 이렇게 꼭 정리하고 넘어가시고 공부해 놓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써먹을 용어다 보니까 토지 표시의 경우는 몇 가지 있더라? 6가지, 지지소, 좌경면을 의미한다 해서 자꾸 넘어가시고요. 그럼 지번이란 것이 무엇이냐? 지번이란 것은 필지마다 부여하여 등록한 번호가 지번입니다. 우리가 지번, 번지 이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과거에는 지번을 번지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동 몇 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지번 체계를 쓰는 게 유일한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경우는 다 도로명 주소를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특이하게 지번 체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번이란 것은 과거에는 번지로서 같이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소 쓸 때 무슨 동 몇 번지를 말 쓰는 과거에 썼죠. 구주도 체계가, 옛날 주도 체계가. 근데 이 번지란 것이 지번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번은 10번이더라. 그러면 10번지로 이용을 했습니다. 구지번 체계가 이렇게 이용이 됐는데, 문제는 같이 사용하다가 2014년부터는 지번과 번지가 달라집니다. 지번이라는 것은 토지에 붙이는 번호가 지번으로서 토지의 번호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번지라는 것은 주소 체계로서 이용이 되면서, 주소는 지금은 도로명 주소가 이제 사용이 되면서 주소는 도로명 주소로 이용하게 돼 있고,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지번이라 해서 이원화 체계로 지금 이용 중에 있게 됩니다. 전 세계는 다 이걸 사용을 해요. 무슨 너 몇 번지에서, 미국 같은 경우도 아마 은행 중에 들어보시기를 월스트리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영국 같은 거, 뮤지컬 같은 거 하는 거 브로드웨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그래서 웨이나 스트리트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도로명 체계고,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경우도 무슨 노란 말 많이 써요.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거의 맞춰서 도로명주소를 2014년부터 시행을 했고 지금은 지번 체계로서 번지를 따로 갖고 있는 것이니까 다른 표현이니까 우리는 요걸 공부합니다. 이거 배우는 게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되 지번이라는 것은 토지마다 붙이는 번호를 무엇이라 한다? 지번이란다 해서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목입니다. 지목은 토지 사용 용도, 목적을 지목이라고 말 쓰는데 지목이라는 것은 이건 토지의 번호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지목은 토지의 용도별로 지목을 정해서 28개로 구별을 합니다. 다 하나씩 배울 텐데 지목이란 건 토지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 종류를 구분하여 등록한 명칭을 지목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목이란 것은 뭐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있죠. 전도 있고 과수원도 있고 목장용지도 있고 이런 게 지목의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다음 경계란 것은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해서 경계란 것은 항상 경계는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등록한 선이 바로 경계가 됩니다. 그런데 경계점이라고 칭하는 것은 몇 개가 있다고 배웠느냐? 경계점이라고 칭하는 것은 고위 용어에서 2개 있다고 배웠습니다. 뭐하고 뭐? 그렇죠. 선의 굴곡점하고 좌표 이 2개를 직선으로 연결을 했을 때 경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경계점이란 것은 2가지가 있고 선의 굴곡점하고 좌표가 있고 요거를 연결했을 때 경계가 만들어지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적입니다. 면적이란 것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 면적, 넓이를 말한다. 우리나라 지적은 2차원 지적입니다. 항상 수평으로만 나오다 보니까 수평, 면상의 넓이를 면적이라고 부른다 해서 우리나라 지적이란 것은 항상 우리나라 토지는 임야가 많죠. 높낮이 있는 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항상 면적은 수평, 면상, 넓이를 면적으로 정해서 등록하게 되어 있으므로 우리 지적 자체가 2차원 지적해서 수평 지적을 실시하다 보니까 면적도 수평 면적 넓이를 면적으로서 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재라는 것은 뭐 토지 행정구역을 의미하게 되어 있으니까 뭐 시도, 그 다음에 시군구, 읍면,동 단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읍면,동, 리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이니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좌표라는 것은 이제 XY의 좌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XY 좌표를 뭐라고 부른다? 말 그대로 좌표라 한다 해서 이렇게 내용 파악하시되 법조문상에서는 다루고 있는 용어가 4가지예요. 지번하고 지목하고 경계하고 면적 이 4가지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우리 지적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란 것이 지번 어떻게 부여하는지, 지목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 다음에 경계를 정하는 방법, 면적 결정할 때 방법 이 4가지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 출제가 한 4개가량 출제가 되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공부를 잘해놓게 되면은 뒤에 갈수록 편해져요. 지적법의 처음이자 꽃은 4가지입니다.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어떻게 공부하고 잡아놨느냐 여기에 의해서 공부가 쉬워지느냐 어려워지느냐 이 가름마가 딱 나눠지기 때문에 지적은 4가지를 반드시 공부하시는 것이 사실 공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이동그래요. 자, 토지동이란 것은 이자가 한자로 다를 이자가 됩니다. 다를 이자. 토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가 달라지는 걸 이동이란 말 썼는데 뜻이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규정합니다. 그럼 토지 표시란 것은 지, 지, 소, 좌경, 면 이 6가지 중에서 어떤 거 하나를 새로 정한다거나 또는 변경한다거나 말소하는 것을 줄여서 토지의 이동그럽니다. 토지동이라는 것은 토지 표시, 지지소, 좌경, 면 중에서 어떤 거 하나라도 새로 정하고 변경하고 말소하는 것을 토지의 이동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토지의 이동이라는 것이 다를 이자를 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토지가 움직이는 걸 뭐라고 그럴까요? 토지 움직이는 것을 지진 그러죠. 지진. 그래서 지진은 토지가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토지동이라는 것은 요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고 변경하고 말소하는 것을 의미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어떤 게 있느냐 다 배울 용어인데 첫 번째가 신규 등록이라는 말 씁니다. 의는 새롭게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토지를 새롭게 만들게 되면 대표적인 예가 공유수면 매립지 바다를 매립을 해서 토지가 태어났습니다.
이 만들어진 토지를 우리 지적업 이념에 의해서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하는 것을 새롭게 등록하더라 해서 신규 등록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가볍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등록 전환.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 등록 전환이란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란 것은 반드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자고요. 종전까지 지목이 임야다 가정했을 경우에 지목이 임야일 경우는 등록을 어디에 할까? 지목이 임야일 경우는 등록하는 장부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이 됩니다. 이 등록된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개발을 해서 지목을 대로 바꿔버리게 되면 아파트를 져버립니다. 그 대가 돼버린 경우에 대란 토지 등록하는 장부는 토지대장이랑 지적도가 됩니다. 그럼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를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럼 종전까지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이렇게 용도 등이 바뀌면서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등록을 바꾸는 것을 등록을 바꿨다 줄여서 등록 전환 그럽니다. 등록 전환이라는 것은 순서가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바뀌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거꾸로 가는 경우는 절대 없으니까 등록 전환은 순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등록을 바꾸는 것을 등록 전환이란다 해서 등록 전환은 우리 나중에 공부할 때 이렇게 외우시라고 얘기합니다. 토, 지 순으로 바뀌는 경우를 등록 전환해서 등록 전환은 토지 순으로 바뀌는 것을 등록 전환이란다 해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분할. 분할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하나의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분할 그럽니다. 분할은 쪼개는 거죠. 그래서 두 필지 이상 나누는 경우를 분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다음 합병입니다. 합병이라는 것은 지적 공부에 등록된 두 필지 이상을 하나의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합병 그럽니다. 이것도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목 변경. 자,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지목이 바뀌는 경우를 지목 변경 그럽니다. 등록 전환과 비슷한 개념인데요. 좀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자고요. 그 지목 변경은 무엇이고 등록 전환은 어떤 차이가 발생을 하느냐? 우리가 다녀보시니까 이런 토지가 있어요. 이런 토지가 쭉 존재하고 있는데 토지를 반을 나눠서 여기까지는 현재 지목이 임야로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는 지목이 뭐로 인정하느냐? 전이에요. 다녀보시니까 밭하고 임야들이 붙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경우에 종전 지목이 임야일 경우는 등록할 장부는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전일 경우는 임야가 아니니까 토지대장이랑 지적도에서 등록이 돼요.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있을 경우에 만약에 이 일대를 전부 다 아파트 지을 목적으로 지목을 대로 형질을 변경을 하게 되면 형질 변경이 생겼어요. 형질 변경이라는 얘기는 이쪽은 집을 짓게 땅을 깎아야겠네요. 깎는 것을 절토, 메꾸는 것을 성토로 말 씁니다. 평탄 작업해야 돼. 이런 거를 형질 변경했단 말 쓰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그럼 대가 된 경우는 이쪽도 임야에서 대로 지목은 바뀌었어요. 이쪽은 전이 대로 지목은 똑같이 바뀌었습니다. 지목은 똑같이 바뀌었는데 문제는 대란 땅을 등록할 때 어디에 등록하느냐? 대란 토지는 등록할 장부가 토지대장이랑 지적도에 등록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임야가 대로 바뀌는 경우는 지목 하나 바뀌고 끝날 것이 아니라 지목도 바뀌고 대장과 도면 다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지목도 바뀌면서 대장 도면 다 바뀌는 경우를 등록을 바꿨다 해서 등록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쪽 같은 경우는 전이 대가 된 경우는 지목은 바뀌었는데 대장 도면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장과 도면 바뀌는 게 아니고 지목 하나 바뀌는 거를 지목 변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서로 개념이 포괄적인 개념은 등록 전환에 해당되는 것이고 아주 지목 하나 바뀌는 세부적인 사항 요거 하나가 지목 변경을 뜻으로 이해하시는데 등록 전환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지목도 바뀌고 대장 도면 다 바뀌는 이 포괄적인 사유가 무엇이라 부른다? 등록 전환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동일한 대장상에서 지목 하나 바뀌는 경우를 지목 변경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으니까 두 개 비교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지적도가 축척이 작아서 정밀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축척을 크게 바꾸는 것을 축척 변경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는
지적도만 대상으로 축척을 변경하게 돼 있고 이며들은 말은 들어오지 않으니까 대상은 지적도만 대상으로 해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꾸는 것을 축척 변경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가 이제 용어가 지적 측량.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제21호에 따른 필지의 경계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 확정 측량과 지적 제주사 측량을 포함한다 해서 측량을 실시하게 되면 얻는 성과는 세 가지가 구해집니다. 측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경계와 좌표와 면적을 정할 수가 있다 보니까 경계, 좌표, 면적은 어떻게 구하느냐? 지적 측량을 통해서 결정한다가 답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때 경계 어떻게 정합니까? 물어봤을 때에는 측량을 통해서 구합니다. 이게 답이고요. 좌표 정하는 방법, 측량을 실시합니다. 면적 결정할 때 측량을 통해 결정한다가 답이 되니까 측량을 실시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성과가 세 가지예요. 경계, 좌표, 면적은 측량을 통해서 결정한다. 이게 정답이고요. 그럼 측량 안에 속해 있는 것이 지적 확정 측량은 또 무엇이고 지적 재주사 측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넘어가니까 지적 확정 측량이란 도시개발 사업 등의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 측량을 말한다 해서 우리나라가 도시개발 사업 등이 말하는 것은 토지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업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럼 모든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토지가 다 뒤바뀌어 버려요. 그렇죠? 토지가 형질 변경이 생기면서 위치나 형태나 용도가 다 바뀌어 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확정하기 위해서 측량하는 것을 지적 확정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 하더라. 어떤 측량하더라? 지적 확정 측량 실시한다. 요거는 지적법 끝날 때까지 매일 나오는 용어니까 정리를 잘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는 것은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 측량을 말한다. 규정하는데 우리나라가 2014년부터 토지에 대해서 실제와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 공부를 앞 시간 배울 때 이제 1910년대 만드는 지적도가 아직도 사용되고 있어요. 그럼 실제랑 맞지 않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 맞지 않는 토지를 뭐라고 부르느냐? 불부합지를 씁니다. 그럼 실제 토지가 지적공부랑 맞지 않는 이 불부합지가 너무 많아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국가가 진행 중인 사업이 바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실시하게 돼 있으며 재조사 사업을 통해 측량하는 것을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가끔 이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바른 땅 찾기라는 사업을 하면서 지적을 재조사한다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있으니까 요때 측량하는 것을 지적 재조사 측량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중요한 건 지적 확정 측량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적 기준점 그럽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 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 기준점을 말한다 규정합니다. 측량 기준점이라는 것은 다녀보시니까 이제 주로 도로나 산 같은 데 보면 많이 박혀 있습니다. 땅바닥에 이렇게 써 있는 기준점 많이 보실 거예요, 아마. 여기 기준점이 되어 있고 열십자가 들어가 있으며 테두리에 뭐 지적, 도근점 이렇게 써붙인 이런 쇠가 땅바닥에 많이 박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적 기준점이라고 불러요. 기준점을 누가 설치하느냐?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설치하게 됩니다. 그럼 이건 어디다 쓰느냐? 우리 다녀보실 때 측량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측량할 때 이 만원경 세워놓고서 산발이 세우고 측량을 하죠. 산발이 세우고 측량하는 이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럼 누가 와 측량하더라도 측량할 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측량할 자리 만들기 위해서 설치한 자리가 지적기준점 위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적기준점 종류가 몇 개가 있느냐? 3개가 정해집니다. 지적기준점의 경우는 종류가 지적 삼각점이라는 기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 삼각 보조점이라는 기준점이 있으며 지적 도근점에서 이 3가지 기준점을 지적기준점이라고 부르니까 나중에 다 배울 용어지만 가볍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것으로 지적기준점이라는 것은 지적 삼각점이 있고 지적 삼각 보조점이라는 것이 있고 지적 도근점까지 해서 3가지를 지적기준점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지적식량 수행자 그럽니다. 자, 지적식량은 누가 수행을 하느냐? 지적식량 수행자의 경우는 현행법상 2명이 정해지는데 지적식량 수행자의 경우는 1명이 여러분 교재에서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자, 그럼 지적측량업자가 나옵니다. 지적측량업자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또 1명이 법제 12조에 따라 공간정보의 기본법 법제 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말이 좀 어렵죠? 한국국토정보공사까지 해서 이 2명을 같이 부를 때 지적측량 수행자라고 부릅니다. 지적측량은 이 2명이 측량하게 되어 있고 이 2명 이외에는 지적측량을 실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적측량은 누가 하느냐? 지적측량 수행자가 하는데 1명은 지적측량업자, 줄여서 그냥 측량업자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한국국토정보공사 줄여서 그냥 공사라만 씁니다. 그래서 업자와 공사 2명이 측량업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측량을 할 수 있는 2명이 정해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 지금은 한국국토정보공사라만 썼지만 옛날에는 대한지적공사라만 썼거든요. 이 측량을 다 해다가 이제 이 지적측량업자 2003년서부터 측량을 실시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서 2명이 측량을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적측량 수행자라는 것은 2명이 있더라. 누구와 누구? 지적측량업자하고 공사에서 2명을 지적측량 수행자라고 부르고 측량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지적측량 수행자의 측량을 의뢰해서 측량을 실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용어 정리인데 지금까지 배우신 용어 정리의 경우는 앞으로 너무 많이 써먹을 용어니까 하나하나 분석을 잘 하시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서 이제 페이지가 294페이지에 토지의 등록이란 말이 나옵니다. 토지 등록이란 것은 누가 등록할 것이냐, 어떻게 등록할 것이냐 이 과정을 배우시는데 토지 등록이란 것은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규정합니다. 토지를 최초로 등록할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최초 등록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을 합니다. 등록하되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조사 측량을 통해서 등록하게 됩니다. 등록한 다음에 문제예요. 등록한 다음에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한다. 다만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구별할 것은 최초 등록은 누가 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한 다음에 이 이후에 지번, 지목 등이 바뀌는 경우를 우리가 토지 이동을 했습니다. 그럼 토지 이동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대표적인 예가 뭐 분할, 합병 등이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분할 등이 있을 경우는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 이런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신청을 합니다. 지적소관청으로 신청을 통해서 신청받은 소관청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신청을 통해 결정하게 되어 있지만 신청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적소관청 입장에서 직권으로 조사 측량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근데 논점이 생기는 것은 여기서 기출문제가 한 7번 정도 출제를 했는데 시작이다 보니까 최초는 누가 등록하더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고 그 이후에는 권한이 지적소관청으로 권한이 바뀌어버리니까 서로 달라지면서 이 부분의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초 등록은 누가 하더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토지동은 지적소관청으로 바뀌게 돼 있으니까 요 권한 바뀌는 거 잘 정리해서 세분화시되 최초 등록은 지적국정주의에 따라서 국가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하는 것이며 그 이유는 나머지 나중에는 지적소관청 권한이 넘어오게 돼 있으니까 두 개 비교해서 정리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필지입니다. 자, 필지란 건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란 말을 썼습니다.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 것이냐? 필지란 것은 6가지 요건에 충족할 때 하나의 필지로 인정을 합니다. 자, 필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해야 돼요. 그럼 필지의 경우는 성립 요건이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지번 부여 지역이 동일할 것. 자, 지번 부여 지역이란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용어 정리할 때 동이나 리 얘기했습니다. 그럼 동리가 똑같을 때 하나의 필지로 인정한다. 요건이고요. 두 번째, 지목이 똑같아야 됩니다. 지목이 다른 경우는 하나의 필지를 보지 못하니까 지목도 동일할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요. 소유자도 당연히 동일할 때 하나의 필지를 인정할 수가 있으며, 네 번째, 축척도 같아야 됩니다. 축척도 동일할 것. 축척이 다른 경우도 하나의 필지로 볼 수가 없으니까 축척이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안이 연속이 돼 있어야 돼요. 집안의 연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집안의 연속 또는 연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붙어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접돼 있을 때 하나의 필지를 본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하나의 필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5번 땅 전이 존재하고 있다가 집안이 연속돼 있다가 가운데 도로가 뻥 뚫려 버립니다. 도로가 뚫려 버리게 되면 도로를 통해서 집안이 단절돼 버려요. 이런 경우는 이쪽에 있는 땅과 이쪽의 땅은 붙어 있지가 않죠. 하나의 필지로 볼 수가 없다 해서 집안도 연속, 연접돼 있어야 하나의 필지로 인정하겠다가 다섯 번째 요건이 되는 것이고, 여섯 번째의 경우는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럼 등기 여부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등기가 돼 있으면 돼 있는 것도 하나의 필지라는 얘기이고, 미등기도 하나의 필지로 인정해 주는데, 등기된 토지와 등기 안 된 토지를 같이 필지로 볼 수 없다 보니까 등기 여부가 같아야 됩니다. 그럼 등기된 토지하고 미등기 토지를 같이 일필지로 볼 수는 없다가 되어서 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하나의 필지로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밑에 보시니까 양입지에 이제 말이 나와요. 양입지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말이 좀 어려운데, 양입지라는 것은 소유자와 동일하고 집안이 연속되지만 용도가 다른 토지로서 주된 용도에 편입하여 하나의 필지 확정되는 조금만 종된 용도 토지를 말한다 해서, 양입지라는 것은 뜻이 양입, 이 말 뜻은 주된 토지에 편입이 되는 조그만 종된 토지를 양입지라고 부릅니다. 자, 이 말 뜻은 뭘 의미하느냐 한번 따져보자고요. 다녀보시니까 이렇게 아파트 살고 계신 분들은 쉽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파트가 101동, 102동 건물이 있다 가정을 하고 단지 내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존재하는데 여기의 지목은 전부 다 한 글자로 대가 됩니다. 대. 근데 여기는 외관상은 분명히 도로로 인정하는 땅이 있어요. 그죠? 단지 내 도로가 있을 경우에 이 도로를 도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주된 땅에 합쳐버릴 것이냐,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는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조그만 도로 등은 도로로 보지 않고 전부 다 대로 편입이 돼 버립니다. 편입하는 조그만 땅을 무엇이라고 부르더라? 얘를 양입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편입하는 조그만 종된 토지가 양입지가 되는 것이에요. 양입지가 되기 위해서는 갖춰야 될 요건이 있고 양입시킬 수 없는 제한 사유가 만들어집니다. 요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양입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요건이 반드시 주된 토지와 용도의 편의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된 토지의 편의를 제공하는 토지로서 도로나 국어 등의 부지가, 국어라는 건 조그만 또랑들을 얘기해요. 논 같은 데 가면은 옆에 조그만 또랑들이 있죠. 이 조그만 또랑을 국어라 말씁니다. 그럼 이런 조그만 땅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된 땅에 반드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된 땅에 접속되어 있거나 그다음에 둘러싸인 토지로서 주의할 점이 용도가 다른 토지일 때 양입지란 말이 나옵니다. 지금처럼 태와 도로 용도가 다른 경우에 양입이 되어서 하나의 필지를 인정하겠다가 요건이 되어서 이 조건에 충족하게 되면 같이 1필지로 인정을 해주겠다가 요건입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295페이지 가니까 이 조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다음은 양입할 수 없다 해서 양입시키지 못하는 제한 사유가 3개가 나옵니다. 제한 사유는 전부 다 조그만 땅, 종된 땅을 제한하는데, 종된 땅이 면적이, 지목이 대인 경우는 양입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대는 별도의 지목 대로 분류하다 보니까 양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쉽게 이해해서, 자, 과수원이 있습니다. 과수원이 있는데 과수원 안에 과수원 주인 살고 있는 집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목은 과수원이고 여기는 지목이 집터니까 대가 됩니다. 그럼 땅값이 대가 비쌀까요? 과수원이 비쌀까요? 대가 비싸겠죠? 그럼 여러분 이 땅 소유되실 때 이 비싼 땅 대란 땅을 과수원 합쳐서 싸게 파실 건가요? 아,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그럼 비싼 땅 대는 별도의 지목 대로 인정하는 거지 같이 하나의 필지로 볼 수는 없다 해서 대의 경우는 양입시킬 수 없다가 되므로 첫 번째 제한사에 나온 것이고, 두 번째는 종된 용도 토지 면적이 주된 토지 용도 면적의 1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 10%까지만 양입하겠다가 목적이 되어서 10%를 초과하는 경우도 양입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 전체 면적이 3,000제곱미터입니다.
3,000제곱미터라 가정했을 경우에 이 도로의 면적이 300이 될 수도 있고 301도 가능하다고 예를 들었을 때 그럼 300까지는 10%가 됩니다. 그렇죠? 3,000의 10%가 300이니까 300까지는 편입이 됩니다. 같이 대로 인정해줘요. 근데 301일 경우는 10%를 초과했죠. 초과했으니까 이때 별도의 지목 도로로 분류가 되고 양입시킬 수가 없도록 제한에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양입하느냐 10%까지만 양입하겠다가 또 두 번째 제한 사유이고 세 번째는 종된 땅이 독립적으로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양입할 수 없다 해서 100평까지만 양입이 되고 330을 넘어서는 경우 양입할 수 없다 해서 여기서 나중에 암기할 부분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10% 초과 그다음에 330제곱미터 초과할 때는 양입시킬 수 없다 해서 제한 사유에 걸린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처음 공부할 당시에는 나중에 기본으로 두꺼운 채 정식 교재 보고 다시 배울 텐데 지금은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런 뜻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양입지라는 것은 편입하는 조그만 종된 땅을 무엇이라 한다. 양입지라 한다. 기억하고 넘어가시고 양입은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양입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더라. 대의 경우, 10% 초과하는 경우, 330을 초과할 때 양입시킬 수 없다 해서 여기까지 공부하시게 되면 필지에 대해서 양입지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토지 표시상 중에서 지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고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배우신 용어 정리 굉장히 중요하니까 하나하나 용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면 공부가 저절로 진행이 되므로 용어 꼭 정리 잘 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